한국 미사일요, 실전에서는 제대로 작동도 못할 겁니다. 그날 미국 국방부 인터뷰에서 나온 건 한국 미사일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미국의 규제 속에 묶여 정체되어 있었고 미사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얘기했죠. 하지만 그때 한국이 보여준 건 달랐는데요. 10마디 말이 아닌 압도적인 실전 배치 결과로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었죠. 한국의 천공투는 이란의 미사일 137발 중 132발을 요격하며 무려 96%의 압도적인 요격률을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방산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신의 대상이었던 한국 미사일이 이제는 중동이 가장 먼저 찾는 요격 시스템 1순위가 된 것입니다. 40년 규제의 족쇄를 끊고 단 5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그 비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고서 중간 아주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분석가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 그 문장이 화면에 박히는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기술 지표와 실제 미사일 성능 데이터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반도체, 정밀 제조, 조선, 항공우주 부품. 어느 분야를 봐도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한 기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성능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면 그 기술 수준과 명백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뛰어난 선수가 발목에 무언가를 묶고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겉에서 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데이터는 분명히 뭔가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22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실제 무기가 그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통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이 개입했거나.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전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한 가지였어요. 저는 자리를 고쳐 앉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외교 문서들과 국방기술 자료를 하나씩 찾아가며 비교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승인 범위 안에서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의 무게, 사용 가능한 기술의 종류까지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그 제한이 국제조약이나 법적 협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강제 조항도 아니었고 위반했을 때의 공식 처벌 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동 방산 시장을 오래 분석해 온 경험 덕분에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맹 관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사일 분야는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 온 영역입니다. 첨단 유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미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 동맹국 군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시장은 수십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수출로 이어진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공식 입장은 늘 달랐습니다. 지역 안보 안정, 핵 확산 방지, 동맹 관리, 이 모든 이유가 제시되었죠.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말과 숫자가 다를 때 저는 항상 숫자를 믿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파헤치던 저는 수십 년 전의 기록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자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기록에 적힌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한 줄이 저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어요. 부품 국산화율 90%.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산업 기반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알면
그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7번째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 그 기록 앞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왜 그 성공을 두려워했을까요? 북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 그 족쇄는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백곰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분석가로서 이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 격차, 그리고 보고서 한 줄이 던진 의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국제 군사 데이터베이스와 오래된 외교 문서를 동시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70년대 말에 작성된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한국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국가 간 군사 협력의 역사를 오래 다뤄왔지만 이런 형태의 약속은 처음이었어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협정도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스스로 선을 그어 약속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 하나가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서한이 이후 미사일 지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추적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어요. 미사일의 사거리는 특정 범위를 넘어설 수 없었고 탄두의 무게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의 방향조차 제한되었고 심지어 무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중량까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 지역의 방산 계약을 분석하면서 저는 수많은 조건부 기술 협력을 목격해왔습니다. 기술을 파는 나라가 사는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표면은 안보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지침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더 깊이 분석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미사일만 제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반적인 방위 산업 자체가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 방공 시스템, 주요 군함, 한국군의 핵심 무기들은 상당 부분 미국산이었고 유지 보수도 미국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 시장 전체의 판도가 흔들리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무렵 국제방산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시아 지역 방산 기술 동향을 다루는 행사였는데 한국 측 연구원들과 짧은 교류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한국 국방연구소에서 나왔다는 한 연구원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어요. 미사일 지침 때문에 연구가 많이 제한됐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랑도 아니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제 안에 꽤 오래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분명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멈춘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미사일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따로 추적해 보기 시작했어요. 유도 기술, 추진체 기술, 제어 시스템, 항법 장치. 이 기술들은 미사일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한국 연구 자료들은 외형상 미사일 개발이 멈춘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탄두를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밀도를 높이는 것, 제어 능력을 개선하는 것, 추진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들은 지침이 직접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발견하면서 뭔가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마치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부품들을 하나씩 조용히 쌓아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연구원이 제게 실제로 무슨 말을 한 건지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적이 없다는 건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미사일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현무.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수치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침 안에서 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침이 있었던 시절 그 안에서도 한국은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연구소 한켠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현무라는 이름을 처음 마주한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기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냈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의 시작점은 다시 한번 백곰이었습니다.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던 저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산업 현황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백곰이라는 미사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성과였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전자산업 수준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조립하는 정도였습니다. 정밀 유도 장치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켓 추진체를 만들려면 고순도 화학 물질과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화학 산업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단 몇 년 만에 탄도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개발이 진행된 기관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이름은 제도적인 느낌을 주지만 당시 그 안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연구원들은 필요한 부품을 구할 방법이 없을 때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며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설계도를 들고 가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거나 거절이었어요. 당시 그 도면을 보고 무엇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제조업체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료 배합 실험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하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고 이후에도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유도 장치, 추진체, 기체 구조, 제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을 전례도 없고 참고할 기술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습니다. 외국 자료를 참고하려 해도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전문 인력도 극히 부족했어요. 그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어느 순간 분석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첫 시험 발사가 진행된 건 백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발사대 앞에 선 연구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기록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사가 성공했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됩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저는 이 목록을 처음 확인했을 때 솔직히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이 어떤 산업 기반과 역사적 배경 위에서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를 아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 목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곰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이 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려한 것은 단순히 백곰이라는 미사일 하나가 아니었어요. 백곰을 만든 기술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탄도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사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탄두가 더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다른 나라에 팔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에 서한을 보냅니다. 앞으로 미사일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발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미사일 지침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백곰을 만든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연구소 안에서 밤을 새워가며 부품을 깎고 연료를 배합했던 사람들. 그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졌을 때, 이제 그 기술을 멈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지만 기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생겨난 이후에도 한국의 연구소는 계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몇 년 뒤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사일 지침이 자리를 잡고 난 뒤 한국의 미사일 관련 기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의 압박이 결국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외교적 압력 앞에서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다른 방향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표면적인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침이 생긴 이후 몇 년이 지난 어느 시점,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정부 요인들을 노린 테러였어요. 그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후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현무. 저는 그 이름을 처음 기록에서 봤을 때 단순히 백곰의 후속 모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안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제한된 성능의 무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예상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는 지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도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공식 성능 수치만 보면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미사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명중 정확도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정밀도였어요. 이게 단순한 계량이라고 보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관성 항법 장치의 설계가 바뀌었고 제어 시스템이 훨씬 정교해졌으며 목표 추적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자료의 흐름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가 등장하기까지 한국 국방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미사일 개발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던 그 시기에 유도 기술 관련 논문과 연구, 보고서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항법 장치, 추진 시스템 효율화, 정밀 제어 알고리즘, 이 연구들은 미사일 자체를 직접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술들이 합쳐지면 어떤 무기가 나오는지는 분석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를 늘릴 수 없었습니다. 탄두를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침이 직접 건드리지 않는 영역, 그 안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저는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연구소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 제한이 바뀌었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 한국이 개발한 다른 유도 무기들을 살펴보면 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유도 무기, 단거리 유도 로켓, 지침의 제한을 직접 받지 않는 무기 체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기들의 기술 수준은 당시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중동 지역에서 본 어떤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외부의 제약 속에서도 기술 자립의 기반을 천천히 다져온 국가들. 하지만 그 어느 사례도 한국처럼 조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진행된 경우는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연구소들은 무기를 만들 수 없을 때도 무기를 만들 기술을 계속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한국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도전적인 말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주장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 족쇄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산 보고서를 다시 펼친 저는 2000년대 초반 데이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동안 쌓여온 힘이 처음으로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변화는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오랫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문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사일 지침의 첫 번째 공식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제한이 처음으로 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롭게 허용된 사거리로 원을 그려보았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원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님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평양이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것도 여유 있게. 이건 억제 전략의 언어가 달라지는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어요. 개정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연구소는 새로운 미사일을 빠르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관련 기술 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기존에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개량이 가능했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수년 전 한국 연구원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멈춘 적이 없다는 그 말.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처음부터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시점, 두 번째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거리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사거리를 일정 범위 내로 줄이면 그 대신 탄두 중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구조였어요. 이 개정의 의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800km, 그 반경 안에는 북한 전역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주요 전략 거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역 방어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억제 능력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개정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현무 시리즈를 하나씩 추적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침이 조금 열릴 때마다 한국은 마치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듯 새로운 미사일을 거의 즉시 내놓았어요.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시작했다면 나올 수 없는 속도였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이 형태를 바꿔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점점 더 발전된 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밀도가 높아지고 탄두의 구성이 다양해졌어요. 각각의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현무사. 처음에는 수치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확인해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탄두 중량 2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수백 킬로그램 수준입니다. 2톤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중량이면 콘크리트 수십 미터 아래 깊숙이 묻힌 지하 시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군사 지휘 시설, 지하 벙커, 미사일 저장 시설, 이 미사일이 노리는 표적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사거리가 길거나 속도가 빠른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타격의 개념 자체를 다르게 설계한 무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곳에 핵심 시설을 숨겨도 그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 그제야 저는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왜 이 기술의 성장을 경계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곰에서 시작된 기술이 지침이라는 틀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어요.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현무사의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하나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미사일 탄두 무게에도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사라지면서 한국은 탄두 설계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 의미를 분석가의 언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은 단순히 무게 하나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탄두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는 미사일의 파괴력 전체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 제한이 없어진다는 건 미사일의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미사일이 바로 현무사였습니다. 탄두 제한이 해제된 이후 등장한 무기가 탄두 2톤짜리 초중량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설계가 규제가 없어지는 순간 형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난 시점에 또 하나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었어요. 저는 이 조항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히 미사일 기술의 문제가 아님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군사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가 공유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에요. 탄두를 싣느냐, 인공위성을 싣느냐의 차이일 뿐 로켓 자체의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였어요. 군사 기술과 우주 기술의 경계가 동시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한국의 우주 발사 프로그램 데이터도 함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속도는 고체 연료 제한이 해제된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말에 시작된 미사일 지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4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묶어두었던 그 가이드라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발표를 사무실에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뉴스 화면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이 분야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군사 기술이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지금까지 추적해온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공장을 직접 찾아다닌 연구원들의 이야기, 성공의 순간 바로 뒤에 찾아온 제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을 쌓아온 수십 년의 시간, 그리고 지침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미사일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이 경계한 것은 특정 미사일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제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회가 생기는 순간 즉각 반응하는 그 기술 축적의 속도 자체였습니다. 그 속도를 가진 나라가 제약에서 완전히 풀려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세계 방산 시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침 종료 이후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사거리 제한도 없고 탄두 중량 제한도 없고 로켓 기술에 대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 년치의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로서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싶다면 오늘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42년 동안 묶여있던 기술이 이제야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세계 군사 전략 지형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누구보다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공장 문을 두드리며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저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한국의 미사일 이야기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온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